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년 경제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저희도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김효신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전에는 SK랑 쌍용이라는 데 한 15년 있다가 2004년도에 기획재정부에 들어가서 네. 현재는 금융위원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한 18년째 근무하고 와.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에 대해서 정말 많은 행정 업무를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주로 행정 업무를 예. 많이 했고 금융이나 뭐 이런 쪽 예. 거시경제 관련 업무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궁금한 게 이제 책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금리와 환율의 미래 이렇게 예, 해서 예. 그럼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 금리와 환율에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금리와 환율이 경제의 어떤 조타수,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 방향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14번의 금리 인상 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좀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 고점 올라가는 형태, 또 고점에서 상당히 유지되는 기간, 또 내려가는 시점을 패턴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서 여러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책을 쓰게 됐습니다. 왜냐면 진짜 몰라서, 금융을 몰라서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예.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금리 환율에 대해서 대중이 관심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짜 궁금한 건 내년이거든요. 다들 이제 뭐 사람들 다 투자로 많이 물려있고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식을 못 사서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금리 올리는 바람에 내 투자가 지금 힘들어진 거 아니냐.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이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있는데 사실 미국이 14번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중에 11번이 거의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연착륙이라고 얘기하는 건 불과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타율이 나쁘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 경기 침체에 빠져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14번의 평균을 내면 금리를 인상을 시작해서 침체에 빠지는 데가 30개월. 그리고 침체에서 완화 기조로 바뀌어서 경기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게 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평균 올라가려면 39개월이 걸린다는 3년이 훨씬 이상 걸리는 4년 가까이 돼야지만 경기가 반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 주기를 보시면 올 3월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그런 기간을 단축하려고 금리 인상 시기를 단축해서 빨리 진행을 해서 9개월 만에 거의 뭐 4% 가깝게 0.25에서 4% 이상 올린 거기 때문에 그걸 좀 단축하려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연준도.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 기존에 했던 고점의 유지 기간과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저점에 떨어지면서 저점을 이루는 기간은 그대로 패턴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면 완화 기조가 바로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고점이 되면 바로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점으로 올라가고 나서 최소한 뭐 평균 9개월은 쭉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가라는 게 올라갈 때는 금방 올라갑니다. 뭐 6개월, 5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번에는 사실 타이밍을 놓쳤죠. 작년에 한 5월, 7월 달에 물가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물가를 못 잡고 있다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내년에 고점을 가더라도 바로 완화 기조로 가는 건 이제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물가가 스며든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가 실제 물가에 반영돼서 임금까지 반영되려면 상당 기간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숙성. 이론적으로 길게는 1.5년 정도 2년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짧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평균 9개월 이상은 쭉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보다는 더 어려운 건 24년이 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완화 기조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완화가 대부분이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완화가 들어가거든요. 실제 우리가 경기에 파급되고 어려움이 늙는 건 완화 기조로 들어가서 수개월이 지난 형태.
그때가 사실 경기 침체의 저점이고 예. 사실 그때가 글로벌 산업 생산이 또 저점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산업 생산과도 연결이 돼서 그 산업 생산의 저점이 결국 경기 침체의 저점이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그 산업 생산의 저점 시기, 미국의 경기 침체의 고점이 킹달러의 고점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킹달러가 그때 사실 그렇죠. 역대로 킹달러 고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을 머릿속에 두시고 향후 어떤 투자라던가 이런 경제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실물 경기는 내년에도 좋을 것 같지는 않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주식은 침체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변동성이 계속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세는 물론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변동성이 있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얼마 전까지 1,420원 되다가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금리의 고점이 가시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환율이 또 내려가는데 그렇죠. 예. 긴축시기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일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수출에 하는 기업 분들이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계약을 언제 체결했냐에 따라서 수익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 변동성 문제가 가장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수입도 예측 못 하고요. 뭐 투자, 생산, 왜냐면 어느 시점에 외국환을 이용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어떤 환율과 금리라던가 투자금을 못하다 보니까 투자, 생산 모든 부분이 다 이 환율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아이고, 그러면 환율에 따라서 물가도 또 수입 물가가 많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또 이제 또 물가가 또 갑자기 확 튈 수도 있는 거고, 환율에 맞습니다. 따라서. 예. 와, 내년에도 좀 각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서 금리 환율 변화 시나리오 4가지를 말씀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예. 관전 포인트는 저는 2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나는 5% 미만에서 정리가 될 거냐. 예. 아니면 IMF처럼 6%를 넘을 거냐. 요 시나리오로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는 금리가 지금 수준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수준이라 하더라도 부동산들이 견뎌낼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부동산 부채랑 많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뇌관이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부동산발 충격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미국도 뭐 천축국으로서 저렇게 금리 인상에 얼마든지 버틸 거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미국 경제도 약간은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3분기에 대출이 거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늘어가지고 3분기만 3,500억 불 정도가 신규로 추가로 늘었고 금리가 올랐는데도 대출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직접 금융이 불가능하니까 은행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대출이 간접 금융이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난달 카드 연체자가 2009년 이래 가장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미국 기준 금리를 다른 나라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미국이 0.25면 한국도 0.25고 다 글로벌 0.25야 이랬는데 처음에 따라가는 척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만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나중에 봅시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정말 못 버티는 겁니다. 유럽도 그렇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물가를 잡는 것보다 경제 자체가 워낙 안 좋아서 이거를 쫓아 올려갔다가는 침체에 빠질 위험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쉽게 미국에 맞춰서 미국보다 더 많이 못 올리는 거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정부 빚이 너무 많아서 기존에 발행했던 국채 이자만 하더라도 거의 1년에 국방비랑 같다고 하니까 만약에 금리를 2%만 올려더라도 추가 부담이 느니까 일본도 못 올리는 거고 뭐 중국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을 쫓아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나라들이 사실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선진국들은 미국을 쫓아서 많이 올렸어요. 사실 올렸는데 그러니까 신흥국들이 많이 당했잖아요. 신흥국들이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제 지금 선진국들이 어렵다 보니까 서로 버티는 작전으로 나가다 보니까 신흥국도 묻어서 지금 같이 눈치껏 해가면서 금리를 안 올린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없고. 그러니까 이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요인을 그걸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브릭스 은행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져요. 브릭스 은행. 왜냐하면 올해 들어가지고 사실 외환위기가 들어온 나라들이 꽤 있잖아요.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거나 받은 나라들, 또 해야 될 나라들이 5개국 정도 되는데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뭐 라오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은 항상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긴축시기에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국가들마저도 과거에 비해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별도의 무슨 요구를 받지를 않거든요. 과거에는 뭐 구제금융 받으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 돌리고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은 못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브릭스 은행 자체도 긴급 외화 준비금을 한 1,000억 달러 정도를 공유를 해서 사실은 미니 IMF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 보니까 다극화 측면에서 IMF가 과거에 비해서 힘을 맘대로 쓰지 못하는 견제 기능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긴축 시기에 헤지펀드들이 과거에는 많이 준동을 했고 많이 움직이면서 헤지펀드들이 이권을 찾아서 뭐 쉽게 공격을 한다던가 외환 시장이 안 좋은 나라들. 근데 지금은 그러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구제금융을 신청을 해놨지만 브릭스 은행 쪽에서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주내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르헨티나 또 그쪽에도 또 손을 이러다 보니까 사실 내부 안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약화된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옛날 같으면 저렇게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릭스 은행끼리는 자국 통화로 지금 무역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지금 외려 외환 보유고는 더 늘고 무역 흑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 전쟁으로 물론 이제 힘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미국의 어떤 과거의 월가의 어떤 잘못된 뭐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견제하는 역할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좀 물어봤고요. 네.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두고 있어야 된다. 혹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